저는 국제정책 전문가입니다. 세계 각국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를 발견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분단까지 됐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관이 말했죠. 깊이 파봐. 설명되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한 신호니까. 조사할수록 놀라웠어요. 이 나라엔 천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경쟁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하고 실패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협력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제정책 포럼에서 일하는 다니엘입니다. 제 책상 위엔 늘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흥국 경쟁력 비교 분석. 그게 제가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론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날씨만큼이나 세계 경제도 탁했습니다. 미국은 내부 정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유럽 강대국들은 성장 둔화에 시달리고 있었죠. 한때 세계를 이끌던 나라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탱하기에도 버거워 보였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스크롤하며 각국의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GDP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문화 콘텐츠 수출액, 위기 회복 속도. 숫자들이 빼곡했죠. 예상 가능한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중국, 인도, 브라질. 그런데 표 한가운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잠깐 멈췄어요. 다시 봤죠. 분명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원은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도 별로 없죠. 영토는 남한만 따지면 세계 100위권 밖이에요. 게다가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과는 아직도 휴전 상태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기술 혁신, 제조업 경쟁력, 문화 콘텐츠, 위기 회복 속도 모두에서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3년간 상승폭이 더 가팔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구조적 이유는 없을 거야. 아마 운이 좋았거나 특정 산업 하나가 잘 돼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린 걸 거예요. 그때 제 상관인 마이클 국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보고서 초안을 쭉 훑어보더니 한국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다니엘,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시적인 거겠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을 깊이 파봐. 제대로 파고들어. 설명되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한 신호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위험한 신호라니. 한국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하지만 마이클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국제 정세를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그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어요. 경제보고서, 산업동향, 문화수출 데이터.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커졌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보고서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발로 뛰기로 했죠. 마침 런던에서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한국 패널들이 여러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패널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자료도 화려했죠. 그런데 한국 패널들은 달랐어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아닐 땐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들어오면 달랐죠. 간결하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말을 끝내면 논쟁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 패널들은 10분씩 떠들어도 질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 패널은 2분 만에 정리해버렸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산업 전략가였습니다.
한국 출신이고 유럽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는 토론 내내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각자 주장을 쏟아낼 때도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런데 토론 막바지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지훈 박사님, 오늘 논의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묻는 건 이겁니다. 성장이 목표냐, 지속이 목표냐. 순간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어요. 2시간 동안 오갔던 모든 논쟁이 그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장이냐, 지속이냐. 그 질문 앞에서 모두가 멈췄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정리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냥 말을 안 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대답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있었다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지훈은 덧붙였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경제, 산업구조, 교육 시스템. 그는 질문에 성실히 답했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문제점을 더 많이 이야기했죠.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투성이죠. 하지만 문제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데도 항상 결과를 만들지?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가설을 세웠어요. 한국의 성공은 아마도 특출난 인재들 덕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럴 만한 근거도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K-팝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어요. 영화 감독들은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저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수, 특허 출원 건수, 글로벌 기업 CEO 배출 현황. 천재들의 숫자를 세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극소수였어요.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중 한국인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죠. 특허 출원은 많았지만 혁명적 발명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대체 뭐가 이 나라를 끌어올린 걸까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로요. 평균 교육 수준, 중소기업 기술력, 노동자 숙련도, 일반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그제야 보였어요. 한국의 특징은 소수의 최고점이 아니었습니다. 평균의 비정상적인 높이였죠. 그래프로 그려보니 확실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뾰족한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극소수 엘리트가 높이 솟아있고 나머지는 낮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평평한 고원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높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물어봤습니다. 한국엔 천재가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겁니까? 지훈은 빙그레 웃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천재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시스템 국가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훈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한 명의 천재에 기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평범한 사람도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수준이 올라가요. 교육, 훈련, 경험 공유, 멘토링.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천재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천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재 한 명보다 훈련된 100명이 더 강력해요. 천재는 언젠가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천재는 떠나도 시스템은 남는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화상 통화를 끝낸 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스타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대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어요. 그럼 그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메커니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한국의 학습 문화를 파고들었어요. 교육열이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현상이 보였어요. 경쟁은 치열한데 지식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였죠. 보통 경쟁이 심하면 정보를 독점하게 마련인데 말이에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스터디 그룹, 직장인들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 기술자들의 노하우 전수 문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는 선배한테 배우고 후배한테 가르칩니다.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경쟁자를 키우는 건데요. 지금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료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신기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팀 전체가 올라가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니까요. 저는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에게 다시 물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지식을 공유합니까? 손해 아닙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효율입니다. 혼자 앞서면 금방 멈춥니다. 주변이 못 따라오면 결국 발목이 잡히거든요. 함께 가면 속도는 느려 보여도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 지우는 계속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학생들은 시험 전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합니다. 서로 모르는 걸 가르쳐 주죠. 미국 학생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경쟁자한테 왜 알려주냐고. 그럼 한국 학생들은요? 같이 합격하는 게 목표거든요. 내가 1등하고 친구가 떨어지는 것보다 둘 다 붙는 게 낫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아했죠. 그래도 결국 경쟁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쟁은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선은 함께 수준을 올리는 게 먼저죠.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노하우를 숨기지 않았죠. 한 대기업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후배가 빨리 배워야 제가 편합니다. 제 일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후배가 당신 자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제가 후배 가르치는 동안 더 높은 걸 배우면 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 공유를 선의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경쟁과 공유를 동시에 굴리는 나라라니 이건 예상 밖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창업 실패율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높을 거라 예상했죠. 실제로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실패 빈도는 높은데 탈락률은 낮았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기회에 접근하는 시간이 유독 짧았어요. 평균 재도전 기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실패한 기업가가 2년 안에 다시 창업하는 비율이 60%를 넘었어요. 미국도 재도전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그랬죠. 한국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제도를 뒤졌어요. 정부 지원금, 재기 프로그램, 신용회복제도. 물론 이런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비공식 연결망에 있었어요.
한국에선 실패한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밀려날 뿐이었죠. 인맥은 유지됐고 정보 접근권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실패 경험이 있는 한국 사업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첫 사업은 망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죠. 그 뒤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실패했는데도요? 김대성은 웃었어요. 실패했으니까요.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조심성이 없어요. 저는 이미 망해봤으니 똑같은 실수는 안 하죠. 저는 그 논리가 신선했습니다. 실패를 약점이 아니라 경험으로 보는 거였어요. 김대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일하면서 빚도 갚고 돈도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업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죠.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말리긴 했죠. 하지만 도와주기도 했어요. 돈은 안 빌려줬지만 조언은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조사했어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안에 남아서 다음 기회를 노렸죠.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까? 실용적인 이유예요. 완전히 배제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사회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럼 실패를 용인한다는 겁니까? 용인이 아니라 관리죠.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실패가 나쁜 겁니다. 한국은 실패에서 배우게 만들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관리한다. 우리는 실패를 제거한다. 그 차이가 컸어요. 실패를 제거하려면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도전이 줄어들죠. 하지만 실패를 관리하면 도전이 늘어나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 경제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놀라운 점은 대응 속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오면 정부 지시를 기다려요. 명령이 내려와야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령 이전에 행동이 먼저 나왔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집집마다 금을 꺼내서 은행에 갖다 줬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부터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재택근무 지침이 나오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저는 한국 기업 임원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지영 상무가 말했어요. 위기가 오면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시를 기다리다가 늦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결정합니까? 각자 알아서 하죠. 어차피 방향은 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어차피 방향은 뻔하다. 그럼 다들 같은 방향을 본다는 뜻이었어요. 박지영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목표가 같아요.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목표는 같아도 움직임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정부만 움직이고 어떤 나라는 기업만 움직이죠. 한국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는 지훈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 지시 없이도 협력합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쟁은 평상시에 모두고 위기는 자동으로 협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스위치 같은 거예요. 위기가 감지되면 경쟁 스위치가 꺼지고 협력 스위치가 켜지죠. 이게 문화로 체화돼 있어요. 저는 그 전환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전환이 빠르다는 건 혼란이 적다는 뜻이에요. 혼란이 적으면 대응도 빠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그랬습니다. 위기 발생 후 정책 실행까지 걸린 시간, 국민 참여율, 경제 회복 속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상위권이었어요.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은 겁니까? 위기 대응 훈련 같은 거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훈련은 없어요. 그냥 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위기가 오면 함께 움직인다는 걸 몸으로 익혀요. 그럼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네요. 맞습니다. 문화예요. 그래서 강한 겁니다. 훈련은 잊혀지지만 문화는 남으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익숙한 거였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무기는 의외로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보 유통 구조를 분석하다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5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진 것부터 그랬어요.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문자가 귀족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처음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아닌가요? 하지만 지우는 달리 봤어요. 문자가 쉬우면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 사회 전체의 학습 속도가 올라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거의 100%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한국은 교육을 대중화했어요. 1950년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례대로 의무 교육을 확대했죠. 저는 교육 투자 비율을 봤어요. 한국은 GDP 대비 교육 지출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육엔 돈을 쏟아부었어요. 왜 그렇게 교육에 집착했습니까? 지우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이죠. 저는 다음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보급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았습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투자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화선 인터넷을 쓸 때 한국은 광 케이블을 깔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였어요.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까지 인터넷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대학생을 인터뷰했어요.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하십니까? 공부요.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하고 강의도 듣고 자료도 찾죠. 학교 도서관은 안 갑니까? 가긴 하는데 인터넷이 더 빨라요.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가 나오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속도였어요. 정보를 얻는 속도가 빠르면 학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모바일이 폭발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또다시 세계 최상위였죠.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정적으로 봤어요.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뉴스를 보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었죠. 요리 영상을 보고 집에서 따라하고 수리 영상을 보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투자 강의를 듣고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지우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에선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정보는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정보가 빨리 도는 사회가 강하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은 정보 민주화를 50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최종 분석은 위기 대응에서 완성됐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집단 학습 생태계, 빠른 실패 회복, 자발적 협력, 정보 민주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위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위기가 오면 우선 부정부터 해요. 아니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결집하고 실행했어요. 이 과정이 매우 빠릅니다. 저는 2020년 팬데믹 초기 대응을 분석했어요. 한국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국 검사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생기고 동선 추적 앱이 만들어졌죠. 완벽한 해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일단 움직이면서 수정했습니다. 검사 방법이 비효율적이면 바로 바꿨고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즉시 고쳤어요. 저는 당시 방역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름은 정민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정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만든 게 아니라 빨리 시작한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몇 달 걸려요. 그동안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미완성 상태로 시작한 겁니까? 네. 70% 완성도로 시작해서 운영하면서 100%로 만들었죠.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70%로 시작해서 100%로 만든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였습니다. 지훈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 성장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게 걸러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그랬어요. 전쟁, 독재, 외환위기, 분단.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핵심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비밀병기는 자원도 기술도 아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그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였고 위기마다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었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한 강함을 설계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반면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마이클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결론이 뭔가?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자원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겁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배우고 계속 진화했어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비밀병기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분석을 마치며 깨달았어요. 강대국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강함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